대만과 중국이 지금 분쟁 관계에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관계인데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한국에 있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죠. 당장 1차적으로 대만이 중국 공격을 받았는데 그 대만을 돕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아니면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준비된 부대입니다. 전투력이 가장 높은 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으로서 높죠. 왜냐하면 얼마 전 녹화일 시점으로 어제인가 그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에 대한 재검토를 일론 머스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국방비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국방 예산이 거치고 있는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불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확충해야 되는 예산은 무엇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재검토를 지시했거든요. 그 재검토라는 결국은 바이든 정부 때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된 국방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이라든가 혹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트럼프 생각에 맞는, 트럼프 기준에 맞는 방위비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관련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늘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한국은 방위비를 적게 내고 있다.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방위를 한국에게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그렇지만 후보 시절 때 했던 말과 실제 대통령이 돼서 하는 행동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된다면 후보 시절 때보다는 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후보 시절에는 상원과 하원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상원과 하원이 개입을 해요. 정책 결정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긍정적인 면은 현재 트럼프는,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외교 안보 라인들을 보면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주한미군의 중요도가 북한을 막아내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 쿼터로서, 즉 중국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항공모함이라든가 해양수단도 있겠죠. 하지만 육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지금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주한미군입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한 2개 사단, 3개 사단 정도밖에 안 되는 병력이긴 하지만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어떤 침략 야욕이라든가 혹은 팽창에 대한 야욕,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기지도 있고 공군기지도 있고, 즉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턱 밑에다 갖다 놓은 송곳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본인의 임기 내에 확실하게 제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주한미군의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주한미군이 만약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가 미군과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있는 상황이면 동맹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주한미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되고 허울뿐인 한미동맹은 남게 된다면 그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기어코 주한미군을 남겨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조약이라는 것은 종이 쪼가리거든요. 하지만 병력이 주둔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조약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실제 행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라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과 여전히 안보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그 행동을 거두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한미동맹은 그 뒤로도 남아있겠지만 그 전만큼의 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겁니다. 주한미군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든든함과 주한미군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그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그렇고 한미동맹에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이 만약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돼요. 중국에게 먹히느냐 견제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과 잘 지내면서 미국과 잘 지내는 건 사실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예속되느냐 중국에 맞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맞서는 것은 상당히 버겁거든요. 주한미군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동맹국 외교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동맹이 뭐가 있습니까? 눈동맹이라고 해서 많이 웃긴데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어권 나라들이에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영국, 캐나다, 미국 이 5개 나라는 군사 안보 동맹입니다. 왜 눈 동맹이냐면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눈, 즉 이 감시 장비라든가 혹은 모든 정찰 자산들을 이 5개 나라는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안보 이익과 이 나라들의 안보 이익은 공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일 동맹이 있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동맹이 있고 또 필리핀과 미국도 동맹 관계입니다. 미국은 이런 동맹 관계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서 나토와 미국도 그런 관계죠.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반미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적절히 잘 견제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또 주한미군이 나가고 이런 게 미국이 만약 그것을 용인하고 미국이 그것을 하나의 뉴 노멀 현상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동맹 국가들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전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도 버거워질 수 있죠. 미국 혼자서 우주방위군처럼 모든 적을 다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가능은 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 세계를 20번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전쟁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산 공군기지라든가 혹은 대구 공군기지라든가 이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상주에 가면은 사드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다 주한미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드는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을 막아내는 고고도,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떨구는 그 요격체계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을 가장 1차적인 단계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일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병력이 출동 가능하다는 상태인 것이고 대만과 특히 대만과 중국이 지금 분쟁 관계에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관계인데 가장 1차적으로 출동하는 걸 우리가 초동이라고 합니다. 그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한국에 있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장 1차적으로 대만이 중국 공격을 받았는데 그 대만을 돕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아니면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빠를까? 평택에서 오는 미군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준비된 부대입니다. 전투력이 가장 높은 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버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13조 정도 내면 만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13조는 그냥 일단 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조가 아닌 한 6조, 7조 내에서 아마 방위비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절하게 어떤 그 협상 기준을 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올리기를 원하면 조금 올려주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에 제가 전부 동의를 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충분히 저력이 있는 나라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13조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아서 협상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좀 기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의 향후 전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적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것저것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꽤 많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출혈을 강요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미국이 왜 저렇게 보호주의로 돌아서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제조업이 지금 몰락해가고 있거든요. 제조업이 몰락해가고 있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나라들 혹은 관세가 적게 들어오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보다 노동력이 싼 나라들이에요. 그럼 그런 나라에서 제조돼서 들어오는 물건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을 통해서 생산된 물품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불리하니까 미국의 제조업은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으로 많이 옮겨가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나라 어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되게 설명한 건 있지만 아예 없던 일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망한 게 뭐냐면 미국은 제조업 중에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8,000톤급 구축함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2달이 안 걸리거든요. 하나 찍어내는데
최장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 2달에서 6개월 사이에 하나씩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구축함 하나 찍어내려면 10년 걸려요. 그만큼 조선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활용을 해서 미국의 알레이버급 구축함들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퇴역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구축함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우리나라에 맡기겠다라고 해요. 믿을 만한 나라니까. 생각해 보면은 자국의 구축함을 자국 내에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몰락하면서 제조 기술이 함께 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래야 어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전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시장을 점거해버리고 미국에서 가전제품 하면 1위가 지금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가전제품도 다 죽었어요. 반도체 TSMC가 70%를 장악을 했죠. 그걸 어디서 생산하는 겁니까? 대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노동력이 싸요. 미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예 그 인구가 거의 15억, 16억 되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제조업이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미국이 왜 저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미국의 상황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미친놈이라서 저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쇠락을 했고 특히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는 옛날에는 제조업, 철강 산업의 핵심과 같은 도시인데 지금 디트로이트는 거의 슬럼화가 됐거든요. 왜냐? 다 망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미국 관점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아내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달에 한 대씩 구축함을 찍어내고 있고 총 함선 보유량에서는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항공모함 4번째 항공모함도 만들고 있거든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10척에서 11척 정도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수리하러 보낸 적도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4번째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어요. 곧 따라잡습니다. 거의 2년에 하나씩 항공모함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라면 한 5년 걸려요. 정말 제조업이 발전한 나라도 5년에서 6년 걸립니다. 항공모함 하나 찍어내는 거 10년 걸리는 것도 대다수입니다. 중국은 지금 2년 반 만에 하나씩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중국은 이렇게 많은 항공모함을 찍어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 패권을 본인들이 빼앗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인도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지금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 전력을 보존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이 중국 다음으로 뛰어나니까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에 의존을 하다시피 하는 것이죠.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불확실성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불확실한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현재 국제정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선구안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과거에 우리가 2010년대를 돌아보고 2000년을 돌아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은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이 됐다라고 봐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그 중화주의를 주변 국가로 전파시키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라도 봤는데 지금은 그걸 아예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주변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라든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이런 나라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들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원금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가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는 곳인데 토론토 시장이 중국계예요. 웃기죠? 그리고 그 토론토에 있는 그 수많은 화교라든가 커뮤니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반중 성향의 후보들이 낙선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 작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주변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부터 중국이 그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점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이 생각하는 그런 권위주의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부딪히는 게 이제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초등학생들 싸움이냐 누구 편 드냐 근데 지금은 정말 편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아주 삐끗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한미동맹 그거 사라지는 거 1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은 미국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게 아부를 떨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생존해 왔던 길은 미국과 친했기 때문이지 중국과 친했기 때문에 결코 아니거든요. 러시아와 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번영의 역사를 모두 되돌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기가 참 오묘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은 또다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국민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국민이 늘 감시를 하고 지적을 하고 목소리를 내면 위정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